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너무 덥죠? 그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입시 설명회 듣기 위해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우리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 얻어가고 그리고 하나라도 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학습법과 그리고 EBSI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고 있고요.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교사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EBS에서는 수능화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학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좀 하나만 조사를 할게요. 나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혹시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꽤 많이 오셨네요. 네, 내려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자녀분이 있으시다. 더 많으시네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 고1, 2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저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법 그리고 EBSI 활용법에 대해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이야기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가 선생님의 학창시절, 뭐하고 놀았다가 아니라요.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고민에 정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 아마 자녀분들 혹은 이 학생들이 했던 그런 착각들이랑 정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 영역에 통하는 공통적인 학습법. 그리고 제가 과학탐구 강사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과학탐구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고퀄리티의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 우리 EBSI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전성기입니다. 나 좀 잘 나갔다 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네, 바로 벼락치기의 신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중간고사 이제 3주 남았어. 2주 남았어. 왜 걱정해요?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저는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모든 과목을 통으로 암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수학 문제를 다 외웠어요. 굉장히 긴 서술형으로 나올 법한 풀이법 있죠. 그것까지 통으로 암기했습니다. 그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서 다 쏟아내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그렇게 꽉꽉꽉꽉 집어넣었던 것들이 시험을 봄과 동시에 마법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실제로 제 성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었고요. 되게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 벼락치기의 성공적인 인생이 계속 진행될 줄 알았으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 그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을 올라가요. 2학년을 올라가면서 정말 심각한 슬럼프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친한 친구들이 다 이과를 갔어요. 그리고 우선은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너는 이과 가야 돼 해서 이과를 갔어요. 근데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이 사실 많지 않죠. 그리고 공부할 양도 아주 솔직히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2학년에 내가 이과를 오니까 과목이 일단 너무 많아. 그래서 저를 정말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나는 1학년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암기로 공부를 했죠.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수학 과목들은 더 이상 암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이었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냥 오기는 왔는데 이대로 내가 아이들의 밑에 성적을 깔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다.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맞다 손. 그죠?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원 정말 저만큼 열심히 다닌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전국에 유명한 학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이란 학원 다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늦은 시간 집에 와서 한 강 또는 두 강씩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지 저희 학교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주도 학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안 가는 날은 학교에 남아서 10시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데 그럼 제 성적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내신 성적 그리고 학력평가 전부 다 등급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과연 저게 내가 진짜 공부를 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두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오늘 너무 졸려요. 어제 학원에서 10시까지 수업 들었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공부 되게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제가 공부한 게 아니죠. 제가 불안하니까 학원에 가서 앉아있던 거고요. 제가 앉아있는 동안 우리 학원 선생님은 강의력이 레벨업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인강도 마찬가지죠. 인강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를 했다. 이 공부가 나의 것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양심에 가장 찔리는 건 저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율학습 시간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분마다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수다 떨고 중간에 몰래 튀어가지고 뭐 떡볶이 먹고 들어오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가방 싸고 집에 가는 시간이 몇 시야? 10시예요. 와, 나 공부 오늘 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앉아있던 거죠.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공부했다라는 것의 정의가 틀렸던 거죠. 나는 내가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싸잡아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변화가 없겠죠. 그죠? 저는 그래도 그 틀린 공부 방법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로 국어는 작품, 뭐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상관없어요. 작품이랑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대.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뭘 했냐면 예쁜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시나 혹은 뭐 고전 산문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죠. 그거를 작품별로 다 정리했어요. 진짜 특징들, 화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 다 정리했고요. 비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 과학기술 지문이랑 경제 지문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되게 중요한 주제들 있죠. 그런 것도 정리해 놓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전부 다 예쁘게 시간 되게 많이 걸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 우리 색깔 이렇게 예쁜 볼펜으로 필기 되게 예쁘게 해놓으면 뿌듯하잖아요. 그거 계속 볼 거 아닌데 일단 다 해놨다는 뿌듯함이 있고 아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을 가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수학과학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굉장히 문제집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란 문제집 다 샀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가 사는 거 걔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제 것도 하나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그래놓고 막 푸는 거죠. 그 문제 아까운 줄 모르고 아직 개념도 안 박혔는데 문제만 풀었어요. 되게 많이 틀렸죠. 틀렸는데도 기뻤어요. 왜? 나는 이 문제집을 다 어쨌든 풀었거든. 그래서 쌓아놓은 그 문제집의 권수를 보면서 또 뿌듯해했습니다. 또 어떤 착각?
나는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영어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벼락치기 인생이 몇 년인데 잘 외우잖아요. 그냥 암기, 또 통으로 암기했어요. 어떻게든 맞겠지. 그랬더니 결과 역시나 내신 성적은 정말 쬐끔, 정말 쥐꼬리만큼 올랐고요.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급은 거의 변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왜 저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자기 생활을 한 번만 돌아보면 그 중에 겹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슬럼프를 계속 겪으면서 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학교에는 저를 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요. 함께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이 행복한 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친구들은요, 자기 혼자만 나만 잘났어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극복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부터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패턴을 관찰을 했더니 수업 시간에 진짜 딴짓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 그게 교과건 비교과건 상관없어요. 저 진짜 그 수업에 흠뻑 빠져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 수업이 선생님 한 분이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상대하는 1대 다수의 수업이라고 치면 저는 그 다수 중에서 되게 방관자에 있는 딴짓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수업에 흠뻑 빠지겠다고 하니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옆에서 꼬집어 가면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1대 다수의 수업인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진짜 선생님이랑 계속 눈을 마주치고 그 수업을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받아 적을 정도로 집중하니까 그 수업이 마치 1대1 수업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 느낌을 언제 가장 강하게 느꼈냐면 제가 선생님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갸우뚱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원아 너의 지금 의문을 내가 풀어줄게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처럼 그때 감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겠죠.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교과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보면 진짜 저처럼 깨달은 저처럼 공부하는 친구들 참 예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막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어요. 그런 거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복습했습니다. 방금 공부한 거 까먹지 않게 쉬는 시간에 막 쭝얼쭝얼 거리면서 옆에 짝꿍한테 막 얘기하면서 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해봐야 내가 이해한 거라는 생각에 계속 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고 싶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공부할 때 사실 내가 진짜 못하는 과목 있죠. 그거를 계속 남겨뒀어요. 내가 못하는 걸 알지만 두렵고 그리고 그거 하면 내가 잘 못할 거니까 되게 나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꽁꽁 싸매두고 그냥 숨겨놨어요. 그다음 내가 웬만큼 하는 과목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문제집 푸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집을 풀 때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풀어. 그럼 다 맞겠죠. 나 공부 진짜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이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는 어떻게 제가 처리를 했냐면 난 아직 개념도 한 번 안 봤는데 이 문제 당연히 못 풀지 이러면서 아예 풀지를 않던지 아니면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서 에이 뭐야 이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아 뭐야 나 아는 거네. 그렇게 내가 안다라고 또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실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하나의 문제,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공부 좀 잘한다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저도 도전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숨겨두지 말자. 이래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제가 잘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진짜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창피도 했어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동기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시험을 잘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열심히 정말 피땀 눈물 중에 피만 없었지 진짜 땀이랑 눈물을 막 엄청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보상이 돌아오더라고요. 저의 내신 성적이 다시 상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상위권 아니었고요. 좀 자랑 같지만 최상위권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막 케어해 주더라고요. 갑자기. 되게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 보통 왜 내신형 머리, 뭐 수능형 머리 따로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수능과 내신을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좁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분석하고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죠. 내신 공부하듯이 밑줄 치고 내가 그거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는 그 능력, 사고력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내신과 수능은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본. 내신과 수능의 기본은 둘 다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요, 그냥 책에 써 있는 그 읽어 내려가는 그런 정의 같은 게 아니라요, 진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은 개념에 있다. 즉 내신 공부의 심화 버전이 수능 공부이며 그리고 내신 공부의 연장선이 수능 공부라는 얘기예요. 내신이랑 수능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고요. 사고를 확장해내는 과정에서 내 내신 성적 플러스 모의고사 성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신이랑 수능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저 개념,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그런 개념 아니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그 개념이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그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답 찾기가 아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라.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완벽한 공부법? 그 파랑색이 좀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정답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당연히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답 찾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 문제를 틀렸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며 내가 써먹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전략들 있죠. 그게 실제 수능, 실제 모의고사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들의 일부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전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정답 찾는 과정에 집중해서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정말 성적 오를 수 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에 대해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고1 학생 말고 이제 고2 학생들이 겨울방학쯤 되면은 그때는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계획 없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루틴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된 상태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냐면 저렇게 지냈어요. 아침 시작은 짝꿍과 함께 했습니다. 짝이랑 같이 모이고 듣기평가 1회씩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풀었어요. 영어 듣기는 저거 말고 따로 공부한 적 없습니다. 저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5일이죠? 우리 월화수목금 만나니까 친구랑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연교시 하고 나면 시간 좀 남아요. 그때 문학, 비문학 지문 1개 많이 못 봐요. 사실 많이 못 봐서 1개 또는 2개 꼭 봤고요. 그리고 1교시부터 7교시는 집중하세요. 수업에 올인했어요. 수업 시간에 딴 거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수업에만 집중했고 매 쉬는 시간은 바로바로 복습했고, 그러니까 그게 더 머릿속에 잘 남았겠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은 사실 밥 먹고 졸려요. 졸리고 집중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좀 쉬었어요. 쉬다가 5교시쯤 시작 전에 그때 공부 좀 했죠. 영어 독해 지문 같은 거 몇 개 좀 눈으로 보고 풀고, 드디어 자율학습 시간이 됩니다. 그냥 마냥 즐거웠던 자율학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뒤로는요. 1교시 때 집중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풀고 저 바로 채점 안 했어요. 채점 안 하고 좀 아리까리한 문제들 있죠? 그거 체크만 해뒀어요. 그리고 자율학습 2교시 때는 과목을 바꿉니다. 과학탐구 과목을 공부했고요. 그냥 마냥 공부한 거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교재 페이지를 정확하게 적었어요. 그냥 한 권 오늘 이 반 끝내야지, 뭐 4분의 1 끝내야지.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공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분량은 그날 다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죠. 집에 가는 길에 아까 못 풀었던 수학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집에 가서 씻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죠. 그럼 맨날 얻었느냐? 못 얻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 고민하는 흔적들과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한테 의미 없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 사고의 흐름이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 풀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고, 이거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단권화 개념 노트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개념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드린다고 했죠? 이게 그 개념 노트예요. 저도 한 실수예요. 이런 거 개념 노트 만들려고 하니까 또 노트를 샀죠. 사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 땡땡,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는 법칙 써요.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땡땡, 무슨 법칙. 그거 왜 베껴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쁜 시중에 있는 책이 나보다 더 예쁜 글씨로 나보다 더 컬러풀하게 잘 써줬는데 그거를 똑같이 베껴 쓰는 의미가 없죠. 개념 노트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지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이 실제로 우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쓰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따다가 쓰시면 돼요. 예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걔네가 반응하는 그 물질들이 반응하는 질량 비율을 따질 때 그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에다 쓰는 거지. 노트에다가 첫 번째 반응 질량비를 구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 활용.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을 해서 분자량이 몇이 나오는지 할 때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활용.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시를 적으면서 내가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이 부분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적는 게 개념 노트예요. 개념 노트 빽빽하게 쓰지 마세요. 신유형 문제는 매년 나오죠. 그 신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시고요. 개념 노트는 한 번 정리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결형이 아니라는 거죠.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개념 노트 만드셔야 되고, 기출이랑 학평 변형 문제 풀이. 이제 정답만을
찾기 위한 거 아닌 거 알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선택지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거 생각만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써요. 내 노트에다가 쓰는 거야. 그게 진짜 나오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사고력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질문 리스트와 나만의 오답 노트라는 거 제가 적어왔는데요. 질문 리스트는 진짜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구체적. 나 12번 문제 틀렸어. 그리고 틀림 짝. 그럼 나중에 볼 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 12번 문제를 1부터 첫 번째 줄부터 끝 번째 줄까지 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멈췄는지 어디가 해결이 안 됐는지를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1만 보면 될 것을 10만 보게 되는 실수를 10을 보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질문 리스트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되죠.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오답 노트 쓰라고 하면 진짜 거의 오답 노트 출판할 기세로 만드는 친구들 있어요. 오리고 붙이고 예쁘게. 그리고 문제집 해설서 뒤에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이 써요. 베꼈어요. 와,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겠죠. 오답 노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답 노트 하나 기똥차게 만들었거든요. 오답 노트는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그 문제랑 선택지 적으시고요. 해설은 절대 같은 페이지에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같은 페이지에다가 내가 그 해설을 완성형 문장으로 쓰잖아요. 그럼 나 그 문제 몰라. 그냥 그 해설 보고 그 통으로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틀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설은 다른 편에 쓰고 다른 페이지에 쓰고 문장형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 문제 풀 때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순서로 문제를 풀이하고자 했는지 그거 사고의 흐름을 적어 놓으세요. 정말.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문장 필요 없어요. 나 여기서 이거 생각 못함. 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언어고 내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답노트 출판해가지고 다른 친구 보여줄 거 아니죠. 진짜 나만의 것으로 만드셔야지만 그게 정답을 위한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내신과 수능이 연결고리인데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분 실제로 기출이랑 학평 변형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실제 출제자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오답 노트를 잘 활용을 하면 내신이랑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을 한꺼번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능과 내신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점점 확장돼 가면서 그게 내 공부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전 영역에 해당하는 공통학습법입니다. 뭐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사실 다르죠. 과목 특성은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학습 순서로 전략을 세우셔야만 해요. 첫 번째가 개념 확립이죠. 개념 또 나왔어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초공사 잘해야 그 위에 쌓는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념 공부 오래 걸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이라는 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딱 하고 끝이 아니야. 진짜 내가 수능 때까지 계속 보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열심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기출 분석인데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거의 다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여름방학이니까 놀아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하셨다면 금물이고요. 미리미리 해두셔야지만 그 부담이 줄어요. 저는 지금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언제로 가장 가고 싶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으로 가고 싶어요. 정말 단언컨대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저는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때는 진짜 수능 체제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이 기출분석인데 조급할 필요 없어요. 문제를 푼다는 거, 정답 찾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개념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부터 내가 건드린다. 진짜 문제 아까운 거예요. 평가원의 출제 패턴을 정말 잘 담고 있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엄청 훌륭한 문제들이죠. 근데 내가 개념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문제부터 풀려고 한다. 그럼 또 그 풀이법을 암기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아까운 문제 그냥 버리는 꼴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의 목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올바르게
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시간 좀 지체돼도 되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능 체제에 맞추는 거죠. 시간표에 맞춰서 실전 대비, 실전 모의고사 계속 푸는 거예요. 그때는 반복 또 반복하는 게 마지막 학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기별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예비 고3 우리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월부터 3월까지, 1학기 3월까지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또 있죠? 개념입니다. 개념은 3월 달까지만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실전 대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개념이고요.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념이 정말 나 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용기가 생겼을 때 중요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푸시면 돼요. 풀면서 내 부족한 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기출 분석 통해 가지고 평가원의 스타일은 이거구나. 이거를 계속 물어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지막 단계에선 실전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과목 공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 진행하시고 저는 과학탐구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국영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 경험으로 녹여드린 이야기는 했지만 더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EBSI 사이트에 공부법 특강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자료집에 기록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듯이 각 영역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학탐구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그런 과목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하면 시간 부족하거든요. 보통은 학교 내신에서 배우는 과목 그걸로 선택 많이 해요. 아마 학교마다 학년에 배정되어 있는 과목이 좀 다를 거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있거든요. 뭐 물생, 뭐 화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둘이 일치하면 진짜 금상첨화죠.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좋아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싫어하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문적인 즐거움은 좀 잔인하지만 우리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 가서 그 즐거움 찾으시고요. 일단은 나한테 맞는 거 찾으셔야 돼요. 성적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1등급 해당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절대 안 되죠. 함정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한다고 그 1등급에 내가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과목을 선택하건 설령 되게 선택자가 적은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잘하면 내가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 1등급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 숫자에 휩쓸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교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모집 전형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능을 치르셔야 되겠습니다. 과학 2 과목은 좀 애매하죠. 잘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내신 수업을 위해서. 그때 내신 제가 고3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선생님 어차피 수능도 안 보는데 자습 주세요 이래요. 저 자습 안 줘요. 왜? 내신 봐야 되잖아요. 내신 등급 따야 되잖아요. 언제 따로 공부할 겁니까? 그 수업 시간에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3학년 올라가면 분명히 2 과목 배울 텐데 그때 그 시간에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과학 2 과목은 정말 어떠한 형태로도 도움이 돼요. 저 어떠한 형태라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국어의 비문학 지문에 저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 보는 학교들 거기에 2 과목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시는 게 좋고요. 6월 모의평가 고3 때 치르고 나면 애들이 선택 과목 바꾸겠다고 막 징징거려요. 그 바꿔가지고 성공할 확률 물론 있죠. 근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남의 과목은 더 쉬워 보이니까 자꾸 바꾸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리건 화학이건 생물이건 지구과학이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소신 있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화생지 뭐 지금 특징 다 나와 있는데요. 과목별 학습법.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과학탐구 공부 잘하려면
이거 하시면 돼요. 개념 공부, 아까 얘기했던 개념입니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다가 내가 이 개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계속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화가 되겠죠? 내게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 이제 평가원 문제 도전할 수 있겠다. 평가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의미대로 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 그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과학탐구는 자료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순서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제가 장담컨대 과학탐구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지막 1등급을 가르는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약점 공략 같은 거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간을. 하지만 공부하면 오르는 게 바로 탐구 과목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부 좀 할만한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공부를 하고 싶었어. 하고 싶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EBSI 활용법입니다. 우리 EBS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저대로 공부를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2단계에서는 요 강의부터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찾아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은 내신에 좀 더 비중이 두여 있고요. 저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궁금하죠? 꼭 집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3은 수능이에요. 거의 수능.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뭔지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글씨가 많아. 저거 다 들어야 되나? 이거 부담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역시나 이러이러한 단계에서는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라는 안내서고 지침서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 커리큘럼 보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있고요. 수능 대비를 위한 컨텐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강의가 수능 개념 강의가 될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개념, 그 개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정말 기승전 개념이죠. 네, 제 수능 개념 강좌 제목입니다. 자, 공부법 특강이랑 탐구 선택 가이드라는 거, 이거 들으면서 공부 방법이랑 방향을 같이 알고 공부하면 훨씬 좋겠죠. 1월 말이 되면 수능 특강이 오픈하고요. 6월이 되면 수능 완성이 오픈합니다. 연계 교재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픈일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문제 빨리 푼다고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개념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풀면 그 문제 정말 암기해버리는 꼴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완벽하게 다져졌으면 그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따라오시면 돼요. 기출의 미래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고요. 해설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최신 기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련된 그런 강의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수능 라인 강의가 되겠고요.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죠. 올림포스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우리 고1 친구들이 아마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과학탐구랑 사회탐구는 뉴탐스런 이렇게 밑에 3주 완성 있죠. 학교시험 3주 완성. 저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집필한 교재랑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내신 준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과정 중심이죠. 그래서 수행평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1 친구들 좀 있었는데요. 이 얘기 말씀드리려고요. 교과서 진도 특강이 오픈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있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출판사별로 국어, 영어, 그리고 사탐, 사회과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출판사별로 강의가 맞춤형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찾으시면 돼요. 시기별 거기에서 교과서 진도 특강 찾으시면 되고 이게 제가 찍은 비상교육 편에 해당하는 건데 수강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진짜 학교 수업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예습 복습용으로 너무너무 좋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다. 이런 수강 후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2학기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신 대비. 수시의 비중이 정시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대비, 적성고사 특목대 대비 각각의 특화된 강의가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부에서 자료 얻으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EBS를 잘 몰라서 안 듣는 거거든요. 이거 무료로 이렇게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바로바로 확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는 무엇인가?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죠? 진단 코칭 들어가서 나의 지금 상황과 학습 유형을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까 먼저 보여주던 화면에도 나왔던 건데 고2, 고3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입상담실,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있고 진학상담실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워낙 여러 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해본 결과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요. 학생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너무 달라서 되게 민망한 침묵만 흐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이런 것도 있죠. 좀 어려운 것들 대입상담실 여기다가 직접 글 올리시면 18시간 안에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해했던 거 그러한 해결책 시원하게 얻으실 수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듀나 공감, 나 힘든 거 그리고 궁금한 거 여러분의 언어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활용하시면 좀 힐링이 될 거고요. 내가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다. 동기부여가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요 마지막에 꿈장학생 정말 어려운 역경을 딛고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한 선배들, 친구들 보면서 정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입시 설명회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2주 후에 강의가 탑재가 됩니다. 놓쳤던 부분 다시 보셔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하잖아요. 거기 목록에 보시면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2주 뒤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입시 설명이었습니다. 공부법, 학습법 그리고 EBSI 사이트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의에서 항상 하는 건데 토닥토닥 쓰담쓰담 한마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옆에 직접 캘리그라피 필사한 거거든요.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오늘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정말 올바른 공부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결말 그리고 빛나는 결론을 다들 만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좋은 강의로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